정치, 문화, CEO, 스포츠 각 분야의 구피플, 핫피플, 갓피플을 모시고 인생 이야기를 들어보는 이야기를 담다 박지영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건강한 복지를 이끈 갓피플입니다. 선진국의 척도는 오로지 경제 규모만을 평가하진 않죠. 행복감, 자유, 인권, 그리고 복지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특정 계층만을 위한 복지를 넘어서 우리 모두를 위한 복지를 만들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열심히 달리고 있는 분입니다. 국민연금을 설계한 대한민국 복지 장인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스마트 복지 책도 내고 했지만 그 책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복지를 이루고 이걸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봄을 맞이해서 따뜻한 네. 목련 꽃차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차 네. 한 잔 네네. 하면서 네네. 시작해볼게요. 아주 맛이 좋습니다. 직책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보건복지부 장관도 하셨고 이후에는 삼선 국회의원, 또 복지협회 회장, 지금은 대학 교수로 또 후학을 양성하고 계신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호칭을 어떻게 하면 지금 좋을까요? 현직이 강남대학교 석자 교수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직 교수로 불러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일단 시작은 복지부 장관이었는데 경기 복지미래재단 이사장, 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에 국제사회복지협의회 회장은 또 한국인 최초로 역임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 복지 장인이신데 이런 복지와의 인연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그때 당시 이제 김만재 원장께서 당신 그 소득 분배 그 논문도 쓰고 그랬으니까 사회개발부로 저를 이제 어사인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10년 한국개발연구원에 있었는데 그중에 한 50%는 사회복지 쪽을 하고 한 50%는 제가 뭐 연구조정실장, 부원장 이런 거 등등을 해서 행정도 좀 하면서 거시경제도 다루고 그래서 결국 논문에서 소득 분배를 다룬 게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자꾸 이제 사회개발 쪽을 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벌써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계실 때부터 지금까지 한 30년 정도 세월이 지나지 글쎄 말이에요. 않았을까요? 어느 정도 많이 발전이 됐다고 보세요? 그 30년 그래서 제가 장관할 때 이제 사무관 하던 사람들이 네. 지금 다 장차관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직책이 많이 바뀌었네요. 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복지가 30년 전에 비하면 양적으로 굉장히 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좀 그 질을 생각하고 효율성을 생각해야 될 시점이다. 아시는 대로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고령화가 빨리 진행된다는 것은 복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느는 걸 의미하는데 또 이제 저출산 문제가 지금 세계에서 가장 심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자꾸 줄어들고 그러니까 이제 복지를 효율적으로 하지 않으면은 이제 복지 때문에 국가 운영이 어려운 상태가 곧 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더더욱 우리가 이제 스마트 복지를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시급한 정책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이 문제에 착안을 해서 국내는 물론이고 이것도 국제적으로 전파하기로 결심을 한 겁니다. 제가 이제 복지부 장관 시절에는 김영삼 대통령을 설득을 해가지고요.
대통령이 특별 담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범정부 차원의 국민복지기획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95년 말에 그게 이제 발표가 됐고요. 또 하나는 제가 장관을 보니까는 소위 그 IT 다면 BT라고 그러잖아요. BT가 전부 다 복지부에 들어 있습니다. 의료, 무슨 제약. 그런데 이제 복지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규제를 생각해요. 국민 건강 차원에서. 그래서 내가 아니 왜 IT 다음에 BT라고 그러는데 우리는 규제만 하느냐.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처음 들어봤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BT를 육성하는 정책을 제가 처음으로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오송의 생명과학단지 그건 진짜 제가 혼자 생각해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같이 정부 연구소만이 아니고 지금 저 대덕에 가면 연구소만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연구소에다가 민간 제약회사들이 거기 다 들어오는 그런 개념으로 그걸 만드는데 그게 이제 제일 큰 보람된 일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이쯤에서 저희가 네. 우리 교수님과 더 진솔하고 깊은 얘기를 나눠보기 위해서 새로운 또 담담담 토크를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네. 이 보석함 속에는 많은 분들의 교수님을 향한 그런 네. 질문, 궁금증들이 담겨 있습니다. 네. 하나만 좀 선택해 주시죠. 그럴까요? 여기 뭐 설탕이 들었나 그랬습니다. 이거 한번 펴볼까요? 네. 추억담. 추억담 뽑아주셨습니다. 네, 네. 자, 나는 거지 대장으로 불릴 때가 있었다. 거지 대장 별명이 예. 셨나요? 너무 안 어울리세요, 교수님. 친구들이 이제 붙인 별명인데요. 아, 정말요? 예, 제가 78년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 선배들이 이제 두 분 계셨어요. 근데 이제 한 분은 그때 이제 의료보험이 제일 중요해서 그걸 맡아 계시고 또 한 분은 소득 분배를 맡고 계세요. 그래서 내가 제가 뭐 그분들에서 무슨 부안으로 타긴 싫고 제가 그럼 나는 이제 빈곤 문제를 하겠다. 그런데 이제 마침 81년도에 전두환 정권이 들어서면서 빈곤 문제 좀 연구를 해달라고 대책을. 근데 그때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80년도에 한국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네. 그래서 대도시에 거린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군사 정권이 들어오면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이제 수용소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서울에 이제 남자 거린 수용소, 여자 거린 수용소가 있었어요. 그러면 몇백 명 있고 그래서 나한테 빈곤 실태 조사를 하고 그걸 바탕으로 영세민 종합대책을 만드는 건 하겠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래요, 마음대로. 네. 그래서 제가 팀을 한 일곱 사람이 됐던 것 같아요. 팀을 만들어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빈곤 조사를 했습니다. 네. 빈곤 실태 조사. 그래서 전국에 제가 판자촌에 다 가보고 아까 그런 거린 수용 시설 다 이제 가봤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빈곤 연구를 하면은 안기부에서 뒷조사를 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이게 체제 전복 세력, 그래서 우리나라 치부를 이렇게 폭로를 해서 정권을 약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있지 않느냐. 근데 저는 이제 뭐 명색이 청와대에서 주문을 받은 거니까 저는 저한테는 그렇게 안 했죠.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판자촌에 다니고 거린 수용소 다니니까는 한 6개월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친구들이 거지대장이라고 이제 붙인 별명입니다. 그래서 아직도 그 거지대장 별명을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영세민 종합대책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그때는 이제 영세민 대책이 생활보호법인데 생활보호법 전부 다 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책에 반영을 했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제가 한국 와서 첫 번째 큰 이제 연구 프로젝트고 그게 단순히 이제 보고서만 쓰는 게 아니고
그 실제 이제 정책에 반영시켰다는 차원에서 아주 큰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렇게 가장 낮은 자리에 직접 가셔서 또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보고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대책이 나온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대책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국민연금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 우리 교수님의 국민연금의 아버지로 불리는데요. 1988년에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도입된 국민연금을 총괄 설계를 직접 하신 분이라고요. 예, 예. 그 제가 KDI 이제 부원장으로 취임을 한 게 1984년 말이었던 것 같아요. 그해 이제 10월 9일 날 아웅산에서 참사가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제 형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거든요. 그래서 KDI 원장, 부원장이 전부 다 정부로 가셨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36살이었기 때문에 저를 원장 시키기는 너무 나이가 젊다. 그래가 저를 이제 부원장이 제가 되고 원장은 한국은행에서 연세 좀 드신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원장하고 부원장 같이 그 전두환 대통령한테 일종의 신고식이죠. 그 다음에 초였던 것 같아요. 네. 84년 초. 가서 이제, 그 보고를 하는데 그 중에 한 5개 정책권을 가진 그 중에 한 3번째가, 국민연금을 실시해야 된다 이거였습니다. 근데 그 대목은 이제 원장이 이제 보고를 하셨는데 하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이게 뭐야 하고 소리를 버럭 지르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제가 넣자고 그래서 제가 이제 답을 연금이 성숙이 되려면 한 20-30년이 걸리는데 그 후에는 우리가 이제 고령화가 굉장히 빨리 해서 지금 연금을 실시하지 않으면 그때 큰 사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랬더니 서 박사 당신은 미국에서 오래 살아서 한국을 몰라? 네. 한국은 이런 거면 망해. 그러니 뭐 제가 대통령하고 거기서 맞설 수는 없고 그냥 뭐 야단치는 거지. 네. 토론이 아니었어요. 근데 86년 초에 하늘이 더워서 초대 그 KDI 원장 김만재 씨가 경제부총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잘 됐다 해가지고 이제 그 축하 인사드리러 가가지고 제 중간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유전에 가서 제가 야단만 맞고 와서 이게 대통령 결재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네. 맞아 지금 해야 돼. 그래서 결재 알았어. 결재는 내가 맡을게. 오. 왜냐하면 김만재 원장이 70년대 연금을 하시려고 그랬는데 그때 석유 파동이 나서 네. 그게 무기한 연장이 됐습니다. 예. 이건 이분이 잘 아시죠. 그래서 이제 몇 달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4월 초에 경제부총리실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갔어요. 그랬더니 결재 맡았대. 어떻게 맡으셨어요? 그랬더니 그 전두환 대통령이 이제 모처럼 유럽 순방을 성공적으로 하고 오는 비행기 속에서 네. 그때 기분이 좋을 때 그때 이제 비행기 속에서 이걸 내놓은 거예요. 보통 내놓으면 이게 결제가 안 떨어질 것 같더니 그래가지고 그것도 이제 401 그 전에 KDI 부원장 전임자죠. 그분이 경제수석으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KDI 출신이 제 부총리와 경제수석이 그래서 결정을 맡은 거예요. 그 어린 어찌 보면 청년이지 않습니까? 글쎄요. 참 담대하기도 하시고요. 그러니까 더 담대했는지 모르죠. 30대 후반이었으니까 그때 제가. 그래도 설계부터 최종 발로 뛰면서 뭐 여러모로 진짜 다 만들어내셨는데 그런 국민연금을 직접 설계하신 네. 설계자로서 앞으로 국민연금이 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할까요? 그 개선 방향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의료보험 같으면은 가입을 하면 그해 혜택을 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연금 20-30년 후에 혜택을 보니까 다들 이제 세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쵸. 그 도입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왠지 아깝기도 네, 하고요. 그래서 또 세금 더 뜯어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꾀를 내 가지고 3% 보험료를 그 3% 시작하는데 매년 3%씩 올라가는 걸로. 그래서 3%, 6%, 9%였는데 잘 가다가 9% 가가지고 국회에서 2자리는 안 된다. 그래서 스톱을 해버린 거예요. 저는 한 15%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했거든. 네. 그러니까는 보험료율이 낮고 연금 이제 혜택은 상당히 후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장기 재정 축에는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사실 제가 이제 일본의 후생연금을 롤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일본은 대대적인 연금 개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못했어요. 제대로 연금 개혁을. 그래서 지금 아직도 지금 국회에서 지금 연금 개혁을 논의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여야가 합의했던 내용도 보면은 이게 완벽한 개혁이 아니에요. 이게 한 30% 개혁. 그래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원래 일본 사람들은 개혁을 못하고 한국은 개혁을 잘하기로 유명하거든요. 그런데 옛날 이제 군사 정권 때는 개혁을 잘했어요. 네. 근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그렇죠. 이게 이제 목소리들이 한국이 많죠. 일본보다도 개혁을 못하는. 아. 그 연금 같은 거는 일본만이 아니고 모든 연금이 이제 다 문제가 있습니다. 고령화되고 저출산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개혁을 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개혁도 잘 못하지만 특히 연금 개혁이 그걸 못해요. 정치권이 좀 앞장서서 그걸 해야 되는데 서로 이제 당장 표를 의식을 하고 그리고 이 연금이 이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는 건 몇십 년 후거든요. 지금 당장 어려워지면 개혁이 될 텐데 몇십 년 후니까는 정치인들이 인기 없는 거 안 나서려고 그랬어요. 제 생각에는 정부가 홍보를 잘못했어요. 5년에 한 번씩 장기 재정 추계를 하는데 장기 재정 추계하면 몇십 년 후에 다 빵꾸가 나가 돼 있습니다. 근데 언론이 그걸 그냥 부각을 시켜가지고 젊은 사람들이 야 우리가 이제 늙은 이제 연금 받을 때 되면 이거 다 이제 파산 나가지고 못 받는 거 아니야. 그 불안감을 만들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절대로 부도나지 않습니다. 정부가 무슨 수를 내도 다 지불을 할 거거든요. 지금 군인연금, 공무원연금이 이미 적자는 지 오래돼요. 정부가 다 예산을 대서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게 이제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개혁을 빨리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젊은 분들이 연금 개혁을 자꾸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연세 드신 분들은 절대 자기 죽기 전에 저게 파산이 안 나거든요. 근데 지금같이 가면은 재정 부담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물론 정부가 지급은 하겠지만은 지금부터 개혁을 서서히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이건 이제 주기적으로 개혁을 계속해서 해 나가야 되면서 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젊은 분들이 국민연금 미래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면 좋겠다. 그리고 자꾸 이제 개혁을 해야 된다는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주면 좋겠다. 그게 제 바람입니다. 자, 이제 저희 또 다른 주제 이번에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두 번째 담담담 토크 한 번 더 뽑아주시죠. 그래요. 오, 진담? 이게 진담을 뽑으셨네요. 예. 자, 나는 고향에서 삼형제 경제학 박사로 불렸다. 형제분이 좀 많으신가 봐요, 교수님. 제일 큰 형님은 어려서 병으로 돌아가셨고, 아, 그다음 형님은 이제 6.25 때 학살당하셨어요. 그때 대학생이었는데, 그래서 그다음 형님이 저보다 12살 위인데요. 네. 그분이 이제 경제학 하버드 대학 경제학 박사십니다. 와. 그래서 제가 그래서 유학을 갔죠. 네. 그분이 이제 클라크 대학이라 거기 이제 교수를 하고 있었는데, 혹시 이 뒤에 계신 여기는 형님이 둘째 형님. 둘째 둘째 형님은 경영학 박사, 여기는 이제 서강대학 경영학 교수를 하다가 아. 은퇴를 하셨고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유, 네. 그래서 큰 형님은 아웅산에서 83년에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저 혼자 여기 나오네, 저기 아웅산 저기 형님 나오는데. 다들 뭐 형제분들께서 경제 통이시네요. 그러니까는 둘째 형님은 경영학, 경제 비슷한 거죠. 그죠. 네네. 20대 때는 이렇게 경제 학도로서 그리고 또 세계은행에서 입행을 하고 한국 여러 이제 재단에서도 일을 하신 그런 경제 전문가로서 또 40대는 정치인으로서 60대에는 복지 장인으로서 다양하게 다채로운 경력을 쌓아오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우리 교수님은 어떤 삶을 꿈꾸고 계신지 저는 그게 궁금합니다. 저는 죽을 때까지 뭐 열심히 공부하고 책도 내고 하다가 가는 게 소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피터 드러커라고 경영학의 아버지라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95세인가 돌아가셨는데 돌아가기 직전까지 1년에 책을 한두 권씩 쓰셨어요. 저는 뭐 그렇게까지 능력은 없어도 하여간 그 마지막까지 책을 뭐 쓰고 뭘 하면 좋겠다. 근데 요새 우리 그 김영석 교수 있으시죠? 얼마 전에 제가 이제 그분 강의를 들었는데 저희 그분이 프로그램도 같이 105세세요, 105세. 네. 그래서 내가 이제 그분 저한테 그랬어요. 제가 피로 드러커가 제 롤 모델인데 이제 바꿨습니다, 선생님으로. 그 95세 이분 105세신데 네. 신문에 기고하시죠, 뭐 강의하시지. 네, 또 출연도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자기 이제 장수 비결을 얘기를 하시는데. 뭘 새로운 걸 배우고 싶은 욕망, 그게 자기 장수 비결이래요. 그래서 그거다. 나이 먹어서 괜히 저 무슨 뭐 은퇴해가지고 어디 뭐 해외여행이나 갈 생각, 물론 그것도 뭐 해야지만 맨날 해외여행 할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뭔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서 공부를 하고 그걸 어떤 형태로 이제 표현하고 그러면 배움에 대한 의욕이 그러니까 즐겁고 행복하고 또 그게 또 이제 나이 먹어서는 생명을 연장시키는 네. 그래서 저는 마지막까지 건강하게 제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하고 뭐 글도 쓰고 하면서 어느 날 가는 그게 네. 이제 목표입니다. 예. 마지막 순간까지 저는 공부를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공부를 위한 공부가 아니고 뭐를 이제 실천하기 위한 공부입니다. 지금도 제가 뭐 스마트 복지 책도 내고 했지만 그 책 내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그 책을 바탕으로 사람들을 설득해서 우리나라에서 스마트 복지를 이루고 이걸 국제적으로 전파하는. 그래서 지금도 제가 이제 용인시장도 만나고 강남구청장도 만나서 스마트 복지 시티를 이제 용인 또 강남구에 만들 것을 지금도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건강이 허락하는 때까지 공부하고 제가 공부한 거를 이렇게 실천하는 거를 보고 싶고 그 과정에서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복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 어쩌면 그 해안을 얻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서상목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했습니다. 저는 이 다음에 만나요.